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내일은 벌써 목요일이네요. 네. 내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7월 8일 수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순간에 뵙고 있는 여러분, 우리 우주님들과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책은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바보들의 심리학입니다. 옌스 페르스터 지음, 장혜경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옌스 페르스터 이분의 책을 한 권 읽어드렸거든요. 나는 정말 나를 알고 있는가? 라는 그것도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어머님, 아버님은 이분의 교육에 있어서 지극한 관심으로 학교를 보내시고 하셨는데요. 이분의 어머님, 아버님은 굉장한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뭐냐면 독일인이신데 독일에서 그 유태인 학살이라는 굉장한 역사가 있는 나라잖아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런데 이 두 분은 어렸을 때 어른들은 직접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 수용소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너희들이 가서 보고 와서 얘기를 해줘라 해서 이 어머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잘하고 빵도 던져주고 그러면서 그 동정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마음이 너무나 예뻤던 것 같아요. 이 마음으로 사시다가 이제 그게 발칵이 돼서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쫓겨다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인에게 이 편견을 당했고 무지죠. 한마디로 이 집단에 대한 그런 편견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가족이 이룬 것 그리고 얻고 잃었던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책은 편견에 대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런 심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칸트는 우리가 꽃다발을 낱낱의 꽃들의 합계로 보지 않고 전체로 즉 꽃다발 하나로 본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개개인은 전체 맥락 속에서 의미를 잃는다. 편견이란 이런 것이다. 사람 그 자체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이 소속된 어떤 집단에 대한 판단이다. 그리고 때로 이 판단이 우리가 한 개인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사회심리학에서 진행하는 사회인지 연구는 인간들이 왜 이런 고정관념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연구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의 왜곡이 개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죠. 우리는 내 앞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가난한지 돈이 많은지 어떤 문화권에서 왔는지를 그 사람을 보자마자 즉각 인식합니다. 너무 순식간이죠. 지식을 머릿속에 이런저런 범주에 저장시켜 놓았다가 사람을 인식하는 순간 즉각 그 지식을 불러내는 거지요. 마치 책상 서랍 속에 필요한 것들을 꺼내 쓰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지식은 그 사람과의 소통을 수월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경우가 더 큽니다. 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심리학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이런 연구에 동참시키고자 합니다. 때로는 책을 의도적으로 심리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지식인이라면 즉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한국에서 출간되는 이 책이 이런 저의 의도를 한국의 독자들에게 알려줄 것이기에 엄청난 전 행운아입니다. 편견을 버리기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거미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거미는 아주 유익한 동물이라고 말해보라. 거미가 유익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거미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내 나이 10살 때 내 인생에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부모님이 난생 처음 집을 마련해 변두리에 있는 38층짜리 아파트 3층으로 이사했고 나는 김나지움에 입학했다. 여기 김나지움은 독일의 중등계 학교를 얘기하는데 이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이 중등계 학교로 갈 때는 선생님들의 권한이 크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추천서를 써주시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거죠. 근데 이 옌스 페르스터는 이 아파트에서 많이 가는 학교가 아니었고요. 좀 소수가 가는 학교였던 것 같아요. 나는 말재간이 좋은 아이가 아니었고 그래서 친구가 별로 많지가 않았다. 친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적당한 친구를 골랐어요. 되게 재미있고 하지만 지자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루했던 거죠. 근데 그래도 친구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 친구를 초대를 합니다. 집으로 오게. 그랬더니 엄마가 너 학교를 가서 새 친구를 사귀었다는 그 마음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엄마가 잘 해주지 않는 케이크를 해주십니다. 근데 케이크를 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오질 않습니다. 왜? 저기가 너네 집이야? 하다가 바로 자전거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엄마한테 얘기했겠죠? 처음이었다. 편견이란 말을 들은 것이 그리고 울었던 것 같다. 좋지 않은 일로 심란할 때 늘 그렇듯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들판으로 나갔다. 어머니는 기다리다 지쳐 화를 냈고 슬퍼하셨고 어머니는 내게 설명을 해주셨다.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게르노트가 먹을 수 없게 된 그 케이크를 자르셨다. 그 맛있는 케이크를 얼마나 잘게 자르고 또 자르셨는지 망가진 조각을 접시에 옮겨 담을 수조차 없었다. 슐레지엔 케이크는 소화가 잘 되는 치즈케이크로 혀에 닿으면 살살 녹고 아주 부드럽다. 그 케이크가 분노를 동반한 채 내 눈앞에서 일그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편견, 그건 멍청한 판단이란다. 멍청한 판단, 멍청한 인간들.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멍청한 인간들. 그건 증오야. 멍청한 인간들의 아무 이유 없는 멍청한 증오. 우리는 이 집을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너희들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어. 너희들에게 좋은 집을 장만해 주려고. 네, 어머니의 또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피난민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단다. 혹한이 몰려와도 피난민 탓, 딱정벌레들이 우글거려도 피난민 탓,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이 선거에 이겨도 피난민 탓이었지. 모든 게, 정말 모든 게 피난민 탓이었단다. 나는 친구도 없었어. 사람들은 우리 집을 피해 다녔고 나는 늘 1등했지만 선생님은 내가 아무리 손을 들어도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 옌스, 그게 편견이란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지도 않고 미리 판단하는 짓. 편견은 특히 약한 사람들을 괴롭힌단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 쥐새끼처럼 구멍에서 기어나와 그 사람을 짓밟지.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지. 그 당시 우리가 피난은 안 갔으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니? 이렇게 옌스는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폐잔병 같았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후 피난민이 된 어머니와 전쟁 고아가 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지금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피해 당했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남녀의 차이처럼 집단 간 능력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얼마 전 베티나 하노버와 격론을 벌였던 주제이기도 하다. 그녀도 나도 남녀의 차이가 전혀 없다거나 너무 크다는 연구 결과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과감하게 남녀 차이의 안정성이라는 추론을 끌어내는 방법들, 소위 메타 분석들이 선을 보였다. 수학 과목의 몇 가지 공간 문제에서 남학생들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계산과 수학 개념의 이해력에는 차이가 없다. 반대로 여성은 글쓰기와 독해력,
및 옆 사람의 감성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인식력이 남학생에 비해 우수하다. 중요한 건 그런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우리의 행동은 거의가 생물학적 혹은 종교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진화 생물학적 이론을 예로 들어보면 여성은 어머니라는 역할을 통해 가정과 가족의 보호자가 될 성향을 타고난다. 그러니 여성은 마땅히 남성보다 가족의 감정 모델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사냥꾼인 남성들은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야 하며 용감하게 때려잡은 매머들을 거래하려면 계산을 잘해야 한다. 이런 서로 다른 능력은 결국 뇌의 구조가 서로 다른 데서 드러난다. 뇌의 구조가 다르기에 여성은 물리학 공식을 개발하거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보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 청소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럼 흑인은? 동성애자와 터키인은 모두 유전자 때문인가? 이 지점에 이르면 문제가 좀 까다로워진다. 이 집단들의 기질이 극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훌륭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 사회 심리학자가 학교에 가서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마기와 막스는 똑똑한 아이고 에르곤과 마르타는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귀뜸을 해줬다.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별을 하였다. 실제로 마기가 성적이 더 나쁘고 마르타는 상당히 머리가 좋다. 1년 후에 성적을 확인해 보니 기대가 현실이 되어 있었다. 마기와 막스는 훌륭한 학생이 되어 있었고 에르곤과 마르타는 누가 봐도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있었다. 그 실험은 다른 학교와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교사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못하는 학생보다 기회를 더 많이 주었다. 똑똑하다고 생각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 것이다. 훌륭한 학생에게 더 나은, 더 세분화된 피드백을 준 것이다. 계속 이유 없는 칭찬을 듣거나 혹은 반대로 뛰어난 결과도 중간 정도 결과 이상의 취급밖에 받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아무도 믿지 않는 바보라고 느끼게 된다. 더 생각하라는, 더 깊이 고민하라는 자극도 지식을 어떻게 심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지 못한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학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각을 키우지도 못한다. 또 다른 측면은 정확히 분류할 수 없는 능력의 인식인데 받아쓰기 시간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선생님이 불러준 내용을 그대로 적지 않고 제멋대로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그 내용이 원래의 이야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 엄밀히 말하면 이 학생은 주제를 놓친 것이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면 창의적이거나 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실수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었다. 물론 길거리에서 동네 아이들이 나를 자주 괴롭혔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서 고민을 하려고 들판으로 달려나가 통해 아주 산만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하지 못해 선생님이 불러주는 내용을 못 듣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지어냈다. 나는 성적이 나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런데 어렵시오. 선생님이 화를 내기는커녕 감격하셨다. 나는 A뿔을 받았다. 내가 교수가 된 것도 심리 테스트에서 시작된 이런 자기 성취 예언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억이란 게 이렇듯 어린 시절의 기억 역시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아마도 내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그 사건만은 정말이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입학식 날이었다. 나는 초라한 몰골로 입학식에 참석했다. 외관은 슐레지엔에서 피란와서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피난민이었고 늘 집안 자랑에 침이 말랐지만 사실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친할머니는 돈은 한 푼도 안 주며 늘 우리를 무시하고 구박했다. 할머니는 이웃집에서 짧은 트윗 바지와 입학식 날 사내놈이라면 반드시 쓰고 가야 하는 납작하고 챙이 넓은 모자를 얻어오셨다. 바지는 너무 크고 껄끄럽고 괴롭고 좀냥 냄새가 진동했다. 재킷의 나일론 섬유가 마치 곤충 떼가 물어 뜯은 것처럼 겨드랑이를 찔러댔다. 우이태에 사는 엘리 아줌마가 손으로 짠 것이라는데
어릴 때부터 옷 고르는데 까다로웠던 나로서는 흉측스러운 따름이었다. 장식이라고 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성 안드레아스 성당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미사와 잔뜩 겁을 주는 연설 후에 반배정이 있었다. 입학식이 끝나자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교무실로 부르셨다. 무슨 일이지? 어머니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셨다. 교장 선생님이라고? 교장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내 입학 심리 테스트가 아주 좋았다고 알려주셨다. 교장 선생님은 나를 보기 위해 거대한 책상 너머로 몸을 굽히셨다. 당시 내 키가 다른 학생들보다 좋기 10cm는 작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얌전히 일어섰고 교장 선생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수줍게 심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교장 선생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 네 머리가 비상하다는 뜻이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내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자꾸나 옌스. 어머니 말씀에 나는 약간 놀랐고 어머니 몰래 눈물을 훔쳤다. 왜 몰래냐고요? 당시엔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스파게티를 사주셔서 진짜 놀랐다. 스파게티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시내에 있는 카페 루비노로 들어가셨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불 켜진 과자집이 진열되고 모든 게 너무나 우아해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그곳에 바로 내가 그곳에 황금빛 대리석 문양 소파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집에선 단 것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다. 부모님은 한 푼도 아끼고 또 아꼈다. 넌 우리보다 잘 될 거야. 심리학은 훌륭한 학문이야. 누구 머릿속에 무엇이 차 있는지 알아맞히지. 네가 제법 똑똑하다는 걸 심리학이 증명해 보였으니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한다. 아이스크림 먹어. 울지 말고. 울 이유가 없어.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의 기억은 정보가 자주 반복될 경우 쉽사리 잊지 못한다. 기억의 흔적이나 결합의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빈도 이외에 시간적 접근성을 들 수 있다. 평소 여성이 남성보다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진짜로 멍청한 금발 여자를 만났다면 이 둘의 결합이 되살아나며 연상이 강해질 것이다. 최근 나는 베로나 펠트부슈처럼 의도적으로 멍청한 여자 모델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순간 여자는 매력적이지만 멍청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여성과 똑똑하다는 개념의 결합력이 약해졌다. 하지만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라와 담소를 나누다 그녀가 내게 양자 물리학에 관해 얘기했을 때는 여자는 멍청하다는 연상의 힘이 약해졌다. 빈도와 접근성, 시간적 접근성은 상호 보충한다. 20년 동안 여자는 뇌가 작아서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 한다고 배웠다면 여자는 멍청하다에 연결 빈도는 높다 못해 지속적으로 상승해 여기 최근에 또 한 번 그런 연결이 활성화되었다면 그 연상이 또 한 번 충전돼 더 많은 잠재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기억의 원칙에 대해서 최근 리베르만과 내가 상세하게 정리한 바가 있다. 독재자 우리 할머니 때문에 고모들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번 돈을 모두 할머니에게 갖다 바쳐야 했고 혼자서는 외출도 못했으며 취미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할머니 뒤치다거리만 했다. 나아가 우리 엄마를 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란민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 사건들을 시시콜콜 들려준다면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기억에서 확고하게 둥지를 틀 확률은 상당히 높다. 신문은 따분한 일상의 기록이 아니다. 뉴스페이퍼다. 따라서 독일인이 살해를 했다라는 소식은 흥미로운 정보가 아니다. 독일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소식이다. 하지만 드문 집단의 구성원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은 알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이슬람 교도가 폭력 행위를 계획하고 저질렀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폭탄을 터뜨렸다라는 기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이슬람교도 못지않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테러 행각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이슬람 범죄의 연결이 자주 거론되며 둘 다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억을 자극해 그 둘의 연상을 강화시키며 결국 그 둘의 관련을 과대평가하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편견이 생겨나는 것이다. 자, 마트에서 예쁜 아가씨가 시식을 권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분들? 자, 마트에서 예쁜 아가씨가 치즈 시식을 권합니다. 우리 남자분은 카트의 속도를 늦추고 치즈에 관해 이것저것 캐물은다 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거지가 보기 딱하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돕겠죠. 무의식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노인을 떠올리면 무의식으로 걸음이 느려지고 단 노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반대로 노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인을 떠올리자마자 걸음이 빨라졌다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고 싶었던 건 노래하는 교수나 가수가 되고 싶었던 학자 혹은 그 비슷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었다. 나는 심리학 연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중 직업을 알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우선 질투가 두려웠다. 그걸 조금 덜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희석 효과라 부른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훌륭한 교수이자 솜씨 좋은 요리사라고 소개한다면 소개를 받은 사람은 훌륭한 요리사나 훌륭한 교수들 중 하나라고 들었을 때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재능이 덜하다고 생각한다. 이 효과의 역설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추가 정보는 다른 능력의 의미를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하는 데 있다. 플러스와 플러스는 마이너스인 셈이다. 독일에서는 한참 동안 이중 생활을 숨길 수가 있었는데 1999년 베르츠부르크로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기자들에게 알려진 것이었다. 처음엔 오락쇼들이 섭외 문의가 왔었고 물론 나는 거절했지만 차트지에 나와 나의 이중생활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을 땐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우리는 옌스가 교수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진정한 예술가들에게만 무대를 드립니다. 그들이 내 예술가 이력을 문제로 삼았다는 사실에 나는 화가 났다. 예술가의 고정관념은 일생 동안 예술에만 전념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귀를 자르고 고통받고 또 고통받다가 언젠가 성공을 하거나 끝까지 성공을 못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가 시민적 직업을 가질 경우에 예술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망가진다. 참 고정관념에 대한 이런 피해가 많죠. 이분은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에 대한 조종당하는 행동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고정관념이 활성화되면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을 생각할 경우 행동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사전 활성화가 무의식적 행동 방식을 불러올 수가 있을까? 그렇다, 불러올 수가 있다. 자, 여러분, 기사도주의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뭐냐 하면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여자가 더 많은 자유와 권력을 얻어내려 할 경우에 이렇게 말한대요. 난 자기를 사랑해. 공부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하지만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내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야. 외국인 가정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건 외국인 가정부가 겸손하고 아무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국한된다. 사회적 우성 지형성인 사람들에게 기존 위계 질서는 절대 뒤를 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 심리학적 관계 연구들은 부부의 직업과 직위가 같은 경우에 부부관계가 힘들어진다는 동일한 결과를 내놓는다. 부부관계가 동일한 차원의 경쟁 관계로 발전되고 이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라는 성 고정관념에 위배되어 가정 내 남녀 투쟁으로 변할 수 있다. 즉 가정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로 변질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 질서의 위계 질서가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현 상황을 변호하는 신화를 퍼뜨리는 것이다. 여자는 가사와 양육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신화가 대표적인 신뢰다.
이 신화를 통해 종교, 생물학, 진화, 두뇌 연구 등을 정당화한다.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만 현 상황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은 변화를 막기 위해서라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훨씬 더 용인되는 평화로운 형태의 공격성이다. 자기보다 낮은 지위의 집단에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기준은 오로지 이들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역할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양가적 성차별주의자들은 여성이 아주 멋진 존재라고 생각하며 여자가 없는 남자는 오아시스 없는 사막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또 여자에게 도덕적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 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자를 증오하는 남자가 그런 기사도를 발휘할 리 만무하다. 레이디 버스트라는 구호 덕분에 목숨을 건진 여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 덕분에 날마다 수백 명의 여자들이 수화물용 그물에 담겨 열차에 올라탄다. 그래서 소위 젊은 남자인 나는 다리가 부러져도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다. 곱게 자란 연약한 여성은 늘 좋은 대우를 받는다. 어느 날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일어설 때까지는. 하지만 결국 진정한 저항은 해보지 못한다. 허섭쓰레기를 목에 걸어주어 그녀의 불안한 처지를 지적하자 그녀는 포기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무르고 만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열등한 위치에 말이다. 양가적 남녀 차별주의자들은 자기 역할을 거부하는 여성들, 즉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 동성애자, 여성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적대감을 드러낸다. 노인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지저분하고 촌스러운 헤어스타일에 구질구질한 옷, 깨캐묵은 옛날 이야기, 이 도식에 맞지 않는 노인은 성가시고 뻔뻔하다. 80대 노인의 섹스 장면을 상상할 경우 여러분의 신체 반응은 어떠한가? 정치에 개입한 노인은 망명이 났나? 왜 저래?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한다고? 우리가 굴복시킨 모든 생명체에서도 이런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 우리가 상상한 대로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으로 창살 뒤에서 꿀을 핥고 있는 곰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하지만 알프스산에서 양을 잡아먹고 토끼 우리를 부수는 야생곰은 사람들의 원성을 산다. 조지 버나드 쇼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유일한 인간은 내 재단사다. 다른 재단사들은 늘 옛날 잣대가 오늘도 맞을 거라 추측하며 새로 치수를 잴 생각을 안 하지만 그만은 나를 만날 때마다 매번 새 자를 꺼내든다. 그 재단사에겐 그럴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겠지만. 자, 편견은 힘이 매우 셉니다, 여러분. 자신을 관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고정관념은 우리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에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 행동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리타에게 더 자주 그녀의 뛰어난 교정 실력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침마다 끔찍한 시내에서 맨날 똑같은 래퍼 캐제 빵을 먹고 연구소로 출근할 때면 리타의 의상이 멋있다는 생각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멋진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말을 큰 소리로 내뱉지 않으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깨달았다 해도 그것을 떨쳐버리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잊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유치원 시절부터 형성되는데 이 지점부터 우리 아이들의 연상을 우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제재 없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을 경우 아주 불쾌한 연상을 배울 위험이 높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괴물들이 지적인 백인 주인공들보다 흑인들을 더 많이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TV 앞에 노출되어 있다면 TV 쇼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은 딸과 함께 또는 아들과 함께 토론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채 자신과 자신의 멍청함을 가꾸는 게 과연 그렇게 매력적인 인생 목표인지 말입니다. 생각을 멈추게 일부러 억압을 하면 이게 부메랑 효과를 불러온다 합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백예너는
피실험자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릴 경우에 이런 원치 않는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지적했습니다. 억누르는 대신에 사고를 전환시키는 건데요. 나아가 라우라 몬티스는 성차별 의식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 편견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입증했고요. 무엇보다 외부에서 부과된 금지 명령이 원치 않는 효과를 야기한다는 의미인데, 혹은 관용적인 사람은 자기 통제의 전략을 구비하고 있어서 이런 효과를 막을 줄 안답니다. 무언가를 금지시키면 이 목표라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한 목표와 마찬가지로 달성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달성되자마자 목표는 우리 의식에서 사라지고 말죠. 배가 고플 땐 먹을 것을 찾지만 먹고 나면 배가 부르다. 억압을 해야 할 경우 금지된 것을 하겠다는 목표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다 억압된 것을 허용할 경우에 더 이상 그것을 향한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을 막 원하고자 할 때 그것을 허용하고 흘려보내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에 나오던 그 학교에 가서 만난 친구, 도망갔던 친구 게르노트에게 사랑하는 게르노트 편지를 쓰셨습니다. 지금쯤이면 너도 이 책을 읽었겠지. 책 내용이 조금이나마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아마 책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서 네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조금 난감하기도 할 거야. 그렇지만 어차피 그런 거지 뭐. 괜찮아. 어쨌든 갑작스럽게 시내 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린 네 자전거가 인간의 영혼을 향해 떠난 아주 흥미진진한 여행의 출발점이었으니까 말이야.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탐험의 출발점. 너도 알다시피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편견의 의미와 무의미를 추적하고 있어. 이제 난 내게 편견을 품지 않아. 네, 이렇게 시작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편견과 무의식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관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우주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